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물리학자들은 아직도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몇 가지 단서는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리즈 기억하시나요? 이 채널은 빅뱅으로 시작했습니다. 138억 년 전 무한히 작고 무한히 뜨거운 점 하나,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다뤘고 양자역학을 다뤘고 다중우주를 다뤘고 우주의 끝을 다뤘고 별의 죽음까지 다뤘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중성자별을 다뤘어요. 별이 죽으면서 남기는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물질, 찻숟가락 하나에 10억 톤이 들어간다는 그 이상한 별. 그런데 말이죠, 중성자별이 극단적인 물리현상이라면 빅뱅은 그보다 더 극단적인 현상입니다. 중성자별은 그래도 별이 있고 별이 죽는 과정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그런데 빅뱅은 다릅니다. 빅뱅 앞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원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질문을 오늘 파고들어 볼 겁니다.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걸까요? 혹시 우리 우주 전에도 다른 우주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조금만 복습하고 갈게요. 빅뱅이 뭐였죠? 138억 년 전 우주의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한히 작고 무한히 뜨겁고 무한히 밀도가 높은 점. 물리학자들은 이걸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점이 갑자기 팽창하기 시작했어요. 폭발이 아니에요. 공간 자체가 늘어난 겁니다. 이 오해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빅뱅은 어느 공간 안에서 뭔가 터진 사건이 아니었어요. 공간 그 자체가 태어나면서 동시에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됐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모든 곳이 중심이었고 동시에 중심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공간이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요? 공간이 없었다면 그 없는 상태는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1초, 1년, 영원히? 이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 우리는 아주 이상한 함정에 빠집니다. 얼마나 오래라는 말 자체가 시간이 있어야 성립하는 말이거든요. 빅뱅 이전에 시간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아주 대담한 답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에요. 1983년 호킹은 동료 물리학자 제임스 하틀과 함께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표합니다. 이름하여 무경계 제한, 영어로는 No Boundary Proposal. 이 이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빅뱅 이전이라는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빅뱅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게 아예 없었으니까요. 이전이란 말은 시간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시간 자체가 빅뱅과 함께 태어났다면 빅뱅 이전이라는 말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호킹은 여기서 정말 유명한 비유를 하나 남깁니다. 북극점을 떠올려 보세요. 지구본에서의 북극점, 그 꼭지점 말이에요. 북극점에 서서 북쪽으로 한 발 더 가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 수가 없어요. 북극점보다 더 북쪽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북극점은 지구본의 끝이 아닙니다. 경계도 아니에요. 그냥 둥근 표면 위에 한 점일 뿐이죠. 북쪽이라는 방향 개념이 거기서 의미를 잃을 뿐입니다. 호킹의 무경계 제한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라는 게 북극점을 향해 다가가는 위도선처럼 빅뱅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둥글게 휘어지다가 결국 시간이라는 방향 자체가 사라지고 그냥 공간의 한 점처럼 매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은 북극점보다 북쪽에 뭐가 있나요? 라고 묻는 거가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죠. 경계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부드럽게 끝나는 겁니다. 자, 이 이론은 허수시간이라는 수학적 개념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수학이라 여기서는 개념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반적인 시간은 수직 방향의 축이라고 하면 허수시간은 그 축을 90도 회전시켜서 시간이 마치 공간의 또 다른 차원처럼 다뤄지게 만드는 수학적 도구예요. 이렇게 하면 빅뱅의 특이점, 그러니까 물리법칙이 무너지는 그 지점이 사라집니다. 수학적으로 매끄러워지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아직 완전히 증명된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제안입니다. 호킹 스스로도 이걸 제안이라고 이름 붙였고 지금도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논쟁 중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면 우주는 정말 원인 없이 그냥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일까요? 빅뱅이 우주의 시작이 아니라 그냥 가장 최근의 시작이라면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몇 번째인지도 모른다면요. 순환 우주론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이클릭 코스몰로지. 이 이론의 그림은 이래요. 우주는 팽창합니다. 지금 우리처럼요. 그런데 이 팽창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우주 안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가 충분히 많다면 중력이 팽창을 이기고 우주가 다시 수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빅크런치라고 불러요. 빅뱅의 반대말이죠. 모든 은하, 모든 별, 모든 공간이 다시 한 점으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론에 따르면 그 쪼그라든 점은 다시 튕겨나가면서 새로운 빅뱅이 시작됩니다. 이걸 빅 바운스라고 해요. 우주가 통통 튀는 공처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우리 우주가 몇 번째 바운스일까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흥미로운 최신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한 한 연구에서는 순환 우주론이 맞다면 이전 우주가 수축하다가 만들어진 원시 블랙홀들이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암흑물질의 정체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우주의 흔적이 우리 우주 안에 암흑물질의 형태로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증명된 건 아니지만 정말 흥미로운 발상이죠. 이 그림이 맞다면 우주에는 시작도 끝도 없는 셈이에요. 그냥 영원히 팽창하고 수축하기를 반복하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조금 이상한 위안을 느낍니다. 우리 우주가 언젠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게 완전한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다만 이 이론엔 큰 약점이 있어요. 되돌아가는 지점, 그러니까 크런치에서 바운스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물리학은 다시 특이점을 만나게 됩니다. 무한히 압축된 지점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 물리학자들은 이 바운스가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계산하기 위해 2025년 논문에서는 슈퍼컴퓨터로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직접 수치적으로 풀어내는 수치 상대론 기법을 우주론에 본격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빅뱅 이전, 다중우주, 우주 충돌, 순환우주, 이 모든 걸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순환은 정말 영원히 반복될까요? 아니면 언젠가 끝나는 유한한 반복일까요? 그리고 이 순환의 모양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순환 우주론의 좀 더 급진적인 버전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로저 펠로제예요. 펠로제는 등각순환 우주론, 영어 약자로 CCC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은 좀 더 과감해요. 빅크런치가 우주가 물리적으로 다시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다가 그 팽창의 끝이 결국 새로운 빅뱅의 시작과 수학적으로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주가 계속 팽창해서 모든 별이 다 타버리고 블랙홀조차 증발해서 결국 아무런 질량도 없는 순수한 빛과 에너지만 남은 텅 빈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질량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시간과 거리라는 척도 자체가 의미를 잃어요. 이 상태가 바로 아주 작고 뜨거운 빅뱅 직후의 우주와 수학적으로 구별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끝없는 팽창과 빅뱅 직후의 시작이 펜로즈의 수학에서는 매끄럽게 이어진 하나의 골이라는 거죠. 우주의 끝이 곧 다음 우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펜로제는 심지어 이전 우주 시대의 흔적이 지금 우주 배경 복사의 동심원 형태의 패턴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걸 허블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몇몇 관측에서 이런 패턴이 보인다는 논문을 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조금 소름 돋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 그러니까 빅뱅의 잔광 안에 혹시 이전 우주의 흔적이 새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니까요.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펜로즈가 조장한 우주 배경 복사의 동심원 패턴은 다른 연구팀들이 데이터를 재분석했을 때 통계적으로 우연히 생긴 무작위 패턴과 구별이 잘 안 된다는 반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CCC는 굉장히 아름답고 수학적으로 정교한 가설이지만 관측으로 확실히 증명된 이론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주 배경 복사,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을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이전 우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흔적을 찾기도 전에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빅뱅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빅뱅이 두 우주가 부딪히면서 생긴 충격파였다면요. 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작은 단위가 점입자가 아니라 진동하는 아주 작은 끈이라는 이론이에요. 끈 이론에서는 우리 우주가 3차원 공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브레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우주는 더 높은 차원의 공간 속에 떠있는 거대한 막, 그러니까 브레인이라는 거예요. 물리학자 폴 스타인하르트와 닐 투록은 이걸로 아주 대담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름하여 에크파이로틱 우주론, 높은 차원의 공간 속에 우리 우주 말고도 또 다른 브레인이 하나 더 있었대요. 이 브레인이 서서히 가까워지다가 결국 쾅 하고 충돌합니다. 그 충돌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서는 빅뱅 이전에도 뭔가가 있었어요. 텅 빈 무가 아니라 서서히 충돌을 향해 움직이던 또 다른 우주요.
그리고 이 이론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충돌 후의 두 브레인은 다시 멀어졌다가도 가까워지고 또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순환 우주론인 셈이죠.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상상할 때마다 좀 아찔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활한 우주가 사실은 더 큰 차원 속에서 떠다니는 얇은 막 하나에 불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막이 다른 막과 부딪히면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거고요. 이 이론도 최근까지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2025년 스타인하르트 연구팀의 최신 논문에서는 끈 이론 속 특정한 끈 구조가 에너지 조건을 위반하면서 우주의 바운스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새로운 수학적 메커니즘을 제시했습니다. 에너지 조건을 위반한다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텐데,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물리 법칙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아주 특수한 조건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야 우주가 수축하다가 다시 팽창으로 바뀌는 바운스가 물리적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럼 이 다른 브레인, 그러니까 우리 우주와 충돌했다는 그 우주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혹시 지금도 우리 곁에 다른 차원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빅뱅이 무한히 많은 빅뱅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요. 빅뱅 직후 우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극도로 빠른 팽창을 겪었습니다. 이건 이미 다중우주편에서 자세히 다뤘죠. 물리학자 안드레이 린데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 우주에서만 끝났을 뿐 더 큰 공간에서는 지금도 영원히 계속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영원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래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 속에서 여기저기 무작위로 팽창이 멈추는 거품들이 생깁니다. 그 거품 하나하나가 각자 독립된 빅뱅이 되고 독립된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품과 거품 사이의 공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멈추지 않고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우리 우주의 빅뱅은 전체 그림에서 보면 그냥 수많은 거품 중 하나가 톡 하고 터진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우주 밖 더 넓은 공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우주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빅뱅 이전이라는 질문에 아주 색다른 답을 줍니다. 빅뱅 이전에 없었던 건 우리 우주뿐이에요. 더 큰 인플레이션의 바다는 그 전에도 계속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론이 맞다면 시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우주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 큰 그림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이 거품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론의 문제는 검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거품 우주는 정의상 우리 우주와 빛으로도 절대 연결될 수 없어요. 관측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건 과학이 아니라 철학 아니냐는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자들은 다른 거품 우주와 충돌한 흔적이 우주 배경 복사에 남아있는지를 찾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이 이론을 검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론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그 인플레이션의 바다, 그 브레인들, 그 순환의 첫 시작, 그것들은 애초에 어디서 왔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 전체가 그냥 생겨날 수 있을까요? 물리학자 로렌스 크라우스는 이 질문에 아주 대담하게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의 책 제목부터가 직설적이에요. 무로부터의 우주, 그 주장의 출발점은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완전한 진공, 그러니까 텅 빈 공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공 속에서도 입자와 반입자쌍이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걸 양자요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미 실험으로도 검증된 현상이에요. 카시미르 효과라는 실험을 통해서요. 크라우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약 이 양자 요동이 충분히 특별한 조건에서 일어난다면 아주 작은 규모의 요동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우주 전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크라우스가 말하는 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아예 아무것도 없음과 다릅니다. 그가 말하는 무는 양자역학적 진공 상태예요. 공간도 시간도 물리 법칙도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텅 빈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철학자들이 말하는 완전한 무, 즉 공간도 시간도 법칙도 아예 없는 상태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 지점에서 물리학자와 철학자들 사이에 꽤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쟁이 참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엇이 진짜 무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물리학의 언어와 일상 언어가 서로 다른 걸 가리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없음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지만 물리학에서는 그 정의 자체가 엄청나게 까다로운 문제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양자요동을 통해 우주가 탄생했다는 가설은 물리 법칙과 양자역학 이미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설은 완전한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걸 증명한 게 아니라 물리 법칙이 있는 양자진공에서 우주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 물리 법칙 자체는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 법칙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왜 우리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못 찾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론들 사실은 전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아주 근본적인 벽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플랑크 시간이라는 벽입니다. 빅뱅 직후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라는 상상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보다 더 이전은 지금 우리가 가진 물리법칙으로는 아예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는 중력과 양자역학이 똑같이 중요해지는데 우리는 아직 이 둘을 하나로 통합된 이론, 그러니까 양자 중력 이론을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관측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할 수 있는 건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난 시점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주가 너무 뜨겁고 밀도가 높아서 빛이 직진하지 못하고 계속 튕겨 다녔어요.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벽이지 빅뱅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빅뱅의 순간 그리고 그 이전은 빛으로는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빛 말고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중력파라는 게 있습니다. 빛과 달리 중력파는 초기 우주의 뜨겁고 밀도 높은 안개를 그대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빅뱅 직후에 발생한 원시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다면 빛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우주 배경 복사보다 훨씬 더 이전의 순간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원시 블랙홀 연구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024년의 연구처럼 초기 우주의 특수한 조건에서 만들어진 블랙홀들의 흔적을 찾으면 간접적으로 빅뱅 이전 혹은 빅뱅 직후의 극초기 상태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상대론이라는 계산 기법을 우주론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어요. 슈퍼컴퓨터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 상상보다 훨씬 정교한 시뮬레이션으로 이 질문에 접근하자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빅뱅 이전을 묻는 게 과학일까요? 철학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론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호킹의 무경계 제한, 수단우주론, 펜로즈 LCCC, 브레인 충돌, 영원한 인플레이션, 양자 요동. 이 중에 실험이나 관측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이론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검증할 수 없는 질문은 과학이 아니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과학의 핵심은 결국 관측과 실험을 통한 검증이니까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검증할 수 없다고 해서 영원히 검증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이 100년도 전에 예측했던 중력파는 처음엔 이걸 어떻게 검증하냐는 회의론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2015년 결국 라이고라는 관측시설에서 실제로 중력파를 검출해냈죠. 100년 전에는 철학적인 사변처럼 들렸던 이야기가 결국 노벨상을 받는 과학이 됐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빅뱅 이전을 묻는 질문이 지금은 당장 답이 없어 보여도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1903년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은 12초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 반대편을 열몇 시간 만에 날아갑니다. 그 12초를 비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지만 그 12초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비행기도 우주로 향하는 로켓도 없었을 겁니다. 빅뱅 이전을 묻는 오늘의 질문이 어쩌면 우리 문명의 12초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답이 없어 보여도 언젠가 우리는 이 질문의 답에 훨씬 가까이 다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질문을 안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과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과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